네, 몽골 제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앞에서 이제 몽골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5가지 지점을 손꼽아 봤습니다만,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더 한 발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. 몽골 제국의 흥망, 과연 무엇이 좌우했나 하는 것인데요. 본격적으로 얘기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더 탐사 칭찬 좀 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. 더 탐사 지금 우리 강좌하는데요.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고 다른 강사 선생님들께서도 저보다 더 많은 경험이 있으시죠. 그런데 이제 그런 경험을 서로 교류해 보면 우리나라 이제 굴지의 방송국에서는 대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적에 스텝이 30명씩 동원됩니다. 그리고 한 달 이상 가공해서 고품질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. 잘라내고 붙이고 막 하죠. 그런데 이제 우리 더 탐사는 PD님께서 혼자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절대로 못하지 않습니다. 문제가 있다면 말하는 제한테 좀 잘못이 부족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기술적으로 보면 정말 완벽합니다.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분이 더 탐사를 위해서 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죠. 네, 그래요. 제국의 힘은 어디에서 나왔는가? 포용입니다. 관용입니다. 이거는 거의 모든 제국이 다 그런 것 같고요.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,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 씨, 포용이 느껴집니까? 관용적입니까? 그런데도 그렇게 더 탐사를 민들레를 잡아 죽이려고 애를 씁니까? 다른 언론기관이 찍소리도 못하게 목을 밟아서 누르고 있습니까? 아닌 거죠. 한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포용과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야말로 성공의 열쇠입니다. 윤석열 씨 잘 듣고 반성하십시오. 자, 이 몽골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몽골이 이렇게 역사상 큰 발자취를 남기게 된 데는 몽골인 자신의 노력도 있었지만은 그들과 함께 협업한 이른바 생목인이라고 하죠. 몽골의 역사에서는 24생목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생목이란 말은 색깔이 있는 눈이다 그 말이죠. 즉 우리 몽골족과는 우리 크게 보면 이제 몽골로이드, 몽골 인종에 해당이 되잖아요. 우리의 눈동자는 검은색이지 않습니까? 진한 갈색에서 검은색까지인데 서양 사람들 눈동자를 보면 색깔이 참 여러 가지잖아요. 그러니까 뭐 파란색도 있고 뭐 노르스름한 색도 있고 뭐 약간 붉은 빛이 도는 색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. 그래서 생목인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 같아요. 눈동자의 색이 참 다양하다. 종교적으로 보면 이슬람교도죠. 그 이슬람교도를 포용하는 데 성공했다. 이슬람교도만 들어와 있던 건 아니고 몽골의 전성 시기에 보면은 그 안에 뭐 이탈리아 사람, 프랑스 사람, 심지어는 도보 해협 건너에 영국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몽골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거의 브레인 드레인, 그러니까 많은 두뇌를 각국으로부터 끌어당기는 데 성공했다 하는 것이 크게 역할한 것 같고요. 그 과정에서는 이제 피정복 민족의 종교나 언어나 관습도 잘 보호했기 때문에 가능했다.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쿠빌라이에게, 즉 원세조에게 우리 고려가 마지못해서 항복을 하게 되었을 적에도 고려의 관습을 존중한다. 그걸 너희들은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허락을 하잖아요. 이게 이제 결국 몽골의 성공의 원인이었다. 하나의 열쇠였다. 그렇게 볼 수 있죠. 그 다음에 이제 또 몽골의 그 성장에, 몽골의 전성기를 가져온 하나의 중요한 발판은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겁니다. 사진에서 보시는 거죠. 사진에 보시면 뭐 같습니까, 이게? 이게 바로 마패죠, 마패. 즉 패자라고 하는데요. 패자. 한자식으로 표현하면 결국 패스포트입니다. 그러니까
통과할 수 있는 허용이죠.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은 몽골의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은 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마페죠. 아맹어사 마페라는 것도 바로 이 몽골의 패자에서 나온 것입니다. 아맹어사, 조선 후기에 박문수를 비롯해서 많은 분이 어사로서 활동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는 말을 8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나 대개는 이제 아맹어사들이 이용하는 말이 뭐 2필 정도에서 쌍마페라는 말을 사용하죠. 쌍마페라면 겨우 말 2필인데 이 몽골에서는 몽골의 전성기에 몽골의 큰 역에서는 말을 몇 마리까지 동원할 수 있었냐 하면 정말 기절할 정도입니다. 400마리. 400마리의 말도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. 그렇게 대규모로 몽골은 길을 닫고 길과 길 사이에 역참을 설치하고 그 역참은 여기 지금 제가 자료 화면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대개 30 내지 40km 간격으로 촘촘하게, 그러니까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백리에 하나씩 역을 만들었어요. 지금도 아마 대개 역은 그렇게 돼 있지 않나요? 그래서 통행권, 패자를 발급하면 그걸 이용해서 여행객들, 주로는 이제 상인들이겠죠. 상인들이 많은 귀중한 물자들을 빠른 속도로 운반할 수 있었다. 공문서도 역시 빠른 속도로 제국의 영토 안에서 널리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. 정확하게. 그러니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앞선 몽골리안 익스프레스였다.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이 세계 지배를 하는 방식도 이 몽골식을 상당히 닮아 있다.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보고 베낀 것이 아닐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역시 역사적 유산을 수용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또 몽골은 이렇게 넓은 영토를 다스리면서 대법전을 만들었거든요. 그게 이제 위대한 야사라고 하는데 일단 정복이 끝난 다음에는 본래의 정복자나 그 정복을 당한 피정복자 사이에 차별을 하지 않았습니다. 그게 이제 관용인 거죠. 그래서 몽골은 그런 포용의 힘으로, 관용의 힘으로 알렉산더 대제가 건설했던 대제국보다도 6배나 되는 면적을 이미 징기스칸이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는 거죠. 가장 큰 힘이 무엇이었을까를 말하고 있습니다. 결국 실크로드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. 지금 우리나라도 내부에 보면 길들이 아주 촘촘하게 잘 건설이 되어 있거든요.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또 눈에 보이는 길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선 네트워크도 잘 깔려 있거든요. 여러분이 들으시면 놀라시겠지만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은요, 지금 한 20년 전부터 계속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업이 있는데 결국 아직까지 완성하지 못한 사업이기도 하죠. 그게 뭔지 아십니까? 그게 바로 인터넷 네트워크의 현대화입니다. 우리는 성공했고 그들은 실패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원인까지 분석하려면 우리가 시간이 없지만요. 그만큼 길이 중요하다는 거죠. 길이. 몽골은 이런 훌륭한 실크로드를 한나라 때부터 설치되어 있었지만 그걸 잘 보호하고 갈고 닦은 거죠. 그래서 군인과 상인, 많은 야심가들과 또 심지어는 상당수의 선교사들이 그 길을 따라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고자 추구했습니다. 거기에 이제 우리가 그 실크로드로 오간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베네치아의 상인 마르코 폴로죠.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. 베네치아는 당시 유럽에서 가장 상업이 발달한, 은행업이 발달한, 말하자면 오늘날의 뉴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베네치아였잖아요. 그 베네치아의 상인 가문 중에서도 대표적인 상인 가문이 바로 폴로 가문이었던 겁니다. 그 폴로 가문의 부자 숙질, 그러니까 마르코 폴로의 아버지와 삼촌과 그리고 마르코 폴로가 몽골을
방문하게 되는 거죠. 마르코폴로는 몽골에서 17년 정도 체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. 그런 걸 보면 결국 몽골이 정복 국가라고는 하지만은 사실 그 나라의 위대함은 무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류와 공존을 추구한 점에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러니까 힘도 중요하죠. 그러나 힘보다 물리적인 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프트 파워가 아닌가,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